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정씨 할머니는 그날 이웃 조씨 할머니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집이 어쩐 일인지 굉장히 고요해요. 집에 홀로 있던 건 조씨 할머니의 남편 75살의 공씨 뿐이었죠. 정씨 할머니가 아내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어디 나갔나 본데?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조씨 할머니의 모습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할머니가 어디 간 걸까? 다른 이웃들 역시 며칠 동안 그녀를 보지 못하니까 서로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름대로 아들 집에 갔겠죠 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사실 이 조씨 할머니의 남편 공씨 할아버지는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적장애 3급은 약 10세에서 12세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적인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갔는지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 공씨도 아내가 어디 갔냐? 라는 말에 몰라, 농사하러 간 거 아니야? 이런 그냥 건성의 대답만 내놨을 뿐이고요. 그러다 얼마 후, 이 정씨 할머니가 사실 가장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씨 할머니의 안부를 좀 물을 겸 아들에게, 그러니까 조씨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죠. 어머님 저희 집에 안 계시는데요? 아들도 당황했어요. 오히려 곧 있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고향을 찾을 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여기 안 계시고요. 아들 또한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공씨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길 네 엄마랑 싸웠다 이러면서 전화 넘기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안 바꿔줘요?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하자 잠시 후 아버지가 더듬더듬 말을 내뱉습니다. 네 엄마 냉장고에 있어. 이 말에 너무 놀란 아들은 서둘러 전화 끊고 일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으셔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잘못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냉장고에 있다는 말, 이건 지금 쉽사리 넘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잠시 후 경찰이 공씨 할아버지 집에 출동합니다. 조심스레 냉장고를 열었죠. 그러자 냉동실에 알 수 없는 자루가 막 쌓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고기 덩어리인지 막 이렇게 토막 나 있는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훼손의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사실 그 당시엔 이 토막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토막사체라고 하면 장기, 손, 발, 얼굴 등을 통해서 경찰도 식별을 하겠죠. 근데 이게 딱 자루를 열었을 때 얼핏 봐서는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얼려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중 딱 한 부위가 포착되었죠. 그게 명확하게 사람의 골반뼈였습니다. 긴급하게 정밀 감식이 이뤄졌고요. 그 결과 이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공씨의 아내 조씨 할머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75세의 공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공씨는 범행의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죠. 아니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아내를 왜 갑자기요? 또 하루아침에. 그가 증언한 사건의 전말. 4월 25일 그날 아내 조 씨는 농산일 때문에 너무도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공씨 할아버지한테 나 좀 도와줘요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할 일들을 전달하는데 남편 공씨는 그게 너무도 귀찮았던 거예요. 평소에도 그냥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나름의 이제 여가 생활이었는데
이웃들에 따르면 사실 평소 남편 공 씨가 일을 하는 모습은 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매일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죠. 조 씨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무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농산일도 또 가정을 꾸리는 것도 모조리 아내 조 씨의 몫이었고요. 그러다가 사건 당일 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꺼려하는 남편에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화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일 좀 하라고 막 타박했죠. 또 남편이 술 사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막 뺏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 씨도 불같이 화를 냈는데 그러다 정말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씩씩거리던 남편 공 씨가 잠시 후 창고에서 나오는데 손에는 1m 길이의 괭이가 들려 있어요. 남편은 그걸로 아무런 지체 없이 아내의 다리를 내리쳤고요. 조 씨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유 왜 이래 정신 차려요 하면서 막 남편을 만류하는데 이때 남편의 공격은 정말 무자비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화가 이래야만 풀린다는 듯 아내를 더 세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미친 행각은 아내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멈추게 되는데요. 하지만 끝은 아니었죠. 이번에 공 씨는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잘게 토막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위에 도끼까지 막 다양한 도구들을 총동원했는데 게다가 이 시신을 훼손한 정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위를 해체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부와 뼈를 분리했을 정도예요.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체 부위를 밭과 정화조에 유기했고 남은 것들은 비료 포대에 4개로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엽기적이게도 범인 공 씨는 아내의 시신을 잘근잘근 씹어먹는 충격적인 행각을 저질렀어요. 추후 그는 이 당시에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죠.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공 씨의 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건 사실 비료포대 1개였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 있을까요? 경찰이 위치를 말해달라고 추궁했죠. 그러자 공 씨가 내뱉은 대답은 또다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공 씨가 소유하고 있던 개 사육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6마리 개들한테 공 씨는 아내의 시신을 먹이로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술을 하는 내내 공 씨는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 속 시원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한테 이렇게 끔찍하고 역겨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공 씨, 그의 범죄는 자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그는 지적장애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재판의 쟁점이기도 했어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진 않았는데요. 재판에서도 공 씨가 애초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라는 게 참작됐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범인 공 씨는 사실 생전에 아내가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주장이긴 한데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내가 공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공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이요, 참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너무도 처참한 범죄인데 공 씨의 주장이 다소 좀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도 살인 후에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거든요. 게다가 시신의 일부를 먹는 만행도 저질렀고요. 이런 잔혹성이 과연 재판의 양형에 충분히 참작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 씨의 장애 여부도 논란이에요.
혼자 그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또 시신을 다 처리할 만큼 충분한 행동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가 지적장애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확신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 씨가 애초에 어떤 사이코패스 성향을 숨기고 살았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면서 쾌락을 느꼈다는 걸 너무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또 시신을 씹으면서 속이 시원했다라는 감정은 일반인이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 씨의 지적장애 3급은 사건 내내 하나의 무기처럼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왔어요. 앞서 말했듯 공 씨의 지적장애 3급은 대략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지능인데 지적장애인 중에서도요, 사실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대중들은 범죄와 장애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어머, 지적장애가 저게 무서운 거구나? 뭐 이런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동시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소개한 사건은 3가지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율이 다소 낮은 노인층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 그리고 시신 처리가 유례 없이 잔혹하다는 점, 또 하나는 지적장애로 인해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데요. 근데 또 생각만큼 사건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 저도 여태까지 이게 영향을 준 거냐 안 준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중에게 많이 안 알려지다 보면 사건에 대한 분석도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공 씨 범행에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해부터 시신 처리, 식인, 심지어 키우던 개한테 사료를 줄 때까지 너무도 거침없는 행동. 이걸 왜 그랬냐, 이게 어디서 이런 행동이 왔냐,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었느냐까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 씨의 머릿속은 아마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각에서는 범인이 애초부터 폭력성이 있고 게다가 지적장애를 앓으면서 그게 좀 폭발했다고 추정할 뿐이에요. 또 과거에는 지금처럼 지적장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제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지능이 퇴화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조합으로 인해 끝내 본능만 남은 악마가 탄생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공 씨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생을 깊은 반성과 회한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